2026년 8월 7일 아침 도쿄에서 발행되는 니혼게이자의 신문 지면에 표 하나가 실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라별 수출액을 정리한 표였어요. 맨 윗줄은 한국이었습니다. 4,963억 달러. 그 아래가 대만으로 4,166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3,844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1,119억 달러를 더 팔았다는 뜻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30% 앞선 겁니다. 1965년에 두 나라가 국교를 맺은 뒤로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0년 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계산을 한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경제신문이 자기 손으로 계산해서 자기 지면에 실었어요. 오늘은 질문 딱 하나만 안고 가시면 됩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대를 왜 하필 지금 이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 계산을 우리가 아니라 진 쪽이 먼저 했을까요?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다 보고 나시면 뉴스에 매일 나오는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6글자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표가 왜 사건인지 알려면 60년 묵은 장부를 하나 꺼내야 합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그해 두 나라가 주고받은 무역 총액이 1억 8천만 달러였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올해 한국의 수출 속도로 계산하면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금액입니다. 그때 두 나라 사이에는 그만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장부의 첫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적혀 있는지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1968년에 포항 종합제철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기술과 자금을 대주기로 했던 국제 컨소시엄이 발을 뺍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의 종합제철 계획을 어렵게 본다는 평가를 근거로 든 거예요. 쉽게 말해 너희 형편에 무슨 제철소냐는 얘기였습니다. 이때 박태준이 돌파구로 꺼낸 카드가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식민지배 문제를 정리하면서 일본에서 들어온 그 돈을 제철소 건설비로 돌려 쓰자는 제안이었어요. 실제로 128억 원, 당시 5천만 달러가 넘는 청구권 자금이 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업화의 뼈대인 제철소가 일본과 얽힌 돈으로 세워진 겁니다. 장부의 시작이 그랬어요. 이 대목을 알고 나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60년 동안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낸 해가 몇 번이나 될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해도요. 1965년부터 2022년까지 57년 동안 쌓인 대일 무역 적자가 6,933억 달러입니다. 그해 평균 환율로 바꾸면 약 895조 원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728조 원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옆집에 통째로 얹어준 셈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으로 나누면 1,7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 적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023년에 158억 달러였던 게 2024년에는 127억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흑자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해요. 이 적자는 한국이 못 팔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한국이 잘 팔수록 커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하면 그 안에 일본 부품이 들어있었어요. 반도체를 수출하면 그 반도체를 씻고 깎는 약품이 일본산이었고요. 그 약품을 다루는 기계도 일본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로 100을 벌면 그중 상당 부분은 결제일마다 자동으로 현해탄을 건너갔어요. 수출이 늘면 부품 수입도 같이 늘고 적자도 같이 커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걸 두고 오래전부터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이 붙어 다녔습니다. 목에 끈이 묶인 새가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고 주인에게 뱉어내는 그림이죠. 듣기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실이었어요. 반도체가 특히 그랬습니다. 1980년대 세계 D램 시장의 80% 넘게를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지금 젊은 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회사들이 세계 메모리의 주인이었어요.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게 1983년입니다. 설계도는 미국에서 사왔고 공정 기술은 일본 쪽에서 배워왔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만들어냈을 때 일본 업계가 이 소식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시절 한국의 자리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 격차가 뒤집히는데 9년이 걸립니다. 삼성은 1992년에 D램 세계 1위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려 33년 동안 지킵니다. 이 33년이라는 숫자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모리 1등은 한국이 됐는데 장부의 적자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메모리를 만드는 재료와 기계가 여전히 일본 것이었으니까요. 세계 1등이 된 뒤에도 결제일마다 돈은 계속 건너갔습니다. 생각할수록 약이 오르는 대목이죠. 2019년 여름에는 일본이 그 구조를 아예 무기로 꺼낸 적도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한국 수출을 조인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오늘 영상 맨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때 확인된 건 분명했습니다. 장부의 주도권은 여전히 저쪽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 쪽에서 조용히 벌어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표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가야 해요. 1980년대에 세계 D램의 왕자를 쥐고 있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왕좌가 무너지자 일본이 선택한 길은 뭉치는 거였습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가 D램 사업을 떼어내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엘피다 메모리예요.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까지 흡수합니다. 일본에 남은 마지막 D램 회사,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을 한 몸에 짊어진 회사였어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삼성을 잡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메모리 장사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값이 떨어질 때 버티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값이 반토막 나도 라인을 못 세웁니다. 세우는 순간 다음 사이클에서 자리를 뺏기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기술만큼이나 곳간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마지막 라운드가 특히 지독했습니다. D램 평균 가격이 2008년에 3달러 수준이었는데 2011년 말에는 0.5달러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3년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여기에 엔화까지 비싸졌습니다. 일본 회사가 만든 물건은 그만큼 해외에서 비싸 보이게 되는 거죠. 값은 바닥인데 원가는 안 떨어지는 상황. 이걸 몇 년씩 버티라는 게 사실상 고문이었습니다. 엘피다는 버텼습니다. 2009년에는 일본 정부까지 나섰어요. 경제산업성이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공적 자금을 넣습니다. 그 법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엘피다였어요. 나라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2년 2월 27일, 엘피다는 도쿄지방법원에 회사 갱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우리로 치면 법정관리예요. 부채 총액이 4,480억 엔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6조 원이 넘는 돈이고 그때까지 일본 제조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좀 씁쓸합니다. 이듬해인 2013년 미국의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2천억 엔에 사갑니다. 일본에 하나 남았던 D램 회사가 미국 회사의 공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980년대에 세계 메모리의 80%를 쥐고 있던 나라가 2013년에는 D램 회사를 단 한 곳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빈자리가 13년 뒤에 어떤 계산서로 돌아올지는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예요. 대만도 비슷했습니다. 4,166억 달러. 역시 50% 가까운 증가율. 그리고 일본은 3,844억 달러였습니다. 일본도 늘긴 늘었어요. 10% 정도 늘었습니다. 다른 해였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50%씩 뛰는 나라가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표 한 줄만 더 보면 바로 나옵니다. 반도체입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 한국이 1,49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예요. 대만은 1,332억 달러로 역시 전체의 30% 수준입니다. 그럼 일본은 얼마였을까요? 212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수출의 5% 정도예요. 한국의 7분의 1이 안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 한 대에는 예전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양의 메모리가 꽂힙니다. 계산을 담당하는 칩은 대만이 만들고 그 칩이 계산할 데이터를 담아두는 메모리는 한국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 쏟아붓는 돈의 상당 부분이 대만과 한국의 공장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파도가 왔는데 그 파도를 탈 보드를 미리 들고 서 있던 나라가 딱 두 곳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표에서 대만 이름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데만 집중하는데 이건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한국한테만 밀린 게 아니라 대만에도 밀렸습니다. 두 나라한테 동시에 넘겨준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일본의 세계 수출 순위는 5위에서 7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2,199억 달러를 수출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그 1분기 반도체 수출만 785억 달러, 1년 만에 139%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왔을 때 보드를 들고 서 있으려면 그 보드를 누군가는 미리 깎아놨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빼면 오늘 표는 그냥 운이 좋았다는 말이 돼요. 2013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엘피다가 무너진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메모리 칩을 옆으로 눕혀서 늘어놓는 대신 위로 층층이 쌓아 올려붙인 반도체예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땅에 단독주택 대신 20층을 올리면 훨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기술은 훌륭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안 샀다는 거예요. 당시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나친 과잉 스펙이라는 평가였어요. 그때 컴퓨터에 필요한 메모리는 이미 충분히 빨랐거든요.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물건을 왜 만드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듬해 AMD와 손잡고 제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회사 경영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안 팔리는 제품 라인을 10년 동안 붙들고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라면 진작에 접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접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세상에 나옵니다. AI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아주 빨리 주고받아야 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던 통로가 미친 듯이 넓은 그 메모리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부품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면서 그 물건을 사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안 팔리던 재고가 아니라 10년 동안 깎아둔 보드였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삼성 이야기도 해야 공평합니다. 삼성은 이 흐름에서 한 박자 늦었어요. HBM3와 HBM3E 국면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결국 사달이 납니다. 그 분기 비램 점유율이 SK하이닉스 36.9%, 삼성전자 34.4%로 나왔어요. 아까 기억해 두시라던 33년, 여기서 끝납니다.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이 디램 왕자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뺏어간 상대가 일본도 미국도 아니었어요. 같은 한국 회사였습니다. 밀린 쪽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2월,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발표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초당 11.7기가비트인데 국제표준기구가 정한 기준이 초당 8기가비트예요. 기준보다 46% 빠른 물건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25년 4분기 점유율에서 삼성이 36.6%, SK하이닉스가 32.9%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1위를 되찾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보신 상반기 반도체 수출 1,490억 달러라는 숫자는 값이 마치 몰라서 생긴 숫자가 아니에요. 안 팔릴 때도 붙들고 있던 10년과 밀렸을 때 이르락문 2년이 만든 숫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결국 반도체 덕이네 하고 결론 내리시면 오늘 이야기의 딱 단쪽만 보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도체 하나 터진 거 아니냐? 메모리값 오른 덕에 숫자가 부풀었을 뿐이지 실력이 뒤집힌 건 아니지 않느냐?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말고 나머지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올해 5월에 정부가 조용히 손을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목록을 15개에서 20개로 늘렸어요.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새로 들어간 5개가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뒤에 3개는 공장 물건이 아니라 소비재예요. 우리가 흔히 K-뷰티, K-푸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이 31억 3천만 달러로 21.5% 늘었어요. 농수산식품이 31억 1천만 달러로 7.4% 늘었고 그중 라면은 24%가 뛰었습니다. 문구류와 완구가 포함된 생활용품도 21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기존 15개 품목이 우리 수출의 77.2%를 담당했는데 20개로 늘리고 나니 86.3%가 됐어요. 반도체가 워낙 커서 가려졌을 뿐 밑에서 받쳐주는 다리가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은 이 AI 특수를 정말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짭짤하게 받았어요. 다만 받은 자리가 달랐습니다. 상반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15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52억 달러였어요. 일본이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공장을 늘릴 때 그 공장에 들여놓는 기계 상당수를 일본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칩을 팔아서 번 돈의 일부는 지금도 그 기계값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60년도엔 그 장부의 논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도 총액에서는 일본이 밀렸습니다. 이게 이번 표의 진짜 의미예요. 장비를 팔아서 버는 속도가 완제품을 팔아서 버는 속도를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남이 지은 집에 문구리를 납품하는 장사는 안정적이지만 집이 10채씩 올라갈 때 매출이 10배로 뛰지는 않거든요. 이 계산을 한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만든 사람들이 표 밑에 문장을 몇 줄 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보통 이런 순위가 뒤집히면 이긴 쪽이 떠들고 진 쪽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였어요. 한국 언론이 이 소식을 받아쓰기 전에 일본 신문이 먼저 계산하고 먼저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니케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시대에 따라 주력 품목을 바꾸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공급해 제조업 중심의 무역국가로 성장해 왔지만 메이드 인 재팬의 쇠퇴가 거론된 지도 오래라고요. 메이드 인 재팬. 한때 이 5글자는 품질 보증서였습니다. 그 단어 뒤에 쇠퇴라는 말을 붙인 게 한국 언론이 아니라 일본 최대 경제신문이에요. 그리고 결론 문장이 이어집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을 저는 몇 번 다시 읽었습니다. 승패를 말하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단서예요. 우리가 왜 밀렸는지를 자기 손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진단한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픈 걸 아는 환자는 약을 찾거든요. 전문가 코멘트도 하나 실렸습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드 컨설팅의 마루야마 겐타 연구원은 이렇게 짚었어요. 각국이 반도체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장비와 소재의 수출액은 최종 제품만큼 급격히 증가하기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고리 이야기를 일본 쪽 전문가가 훨씬 점잖게 표현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본 안에서 나올 법한 반론이 하나 있어요. 엔화가 워낙 싸져서 달러로 환산하니 우리 수출액이 쪼그라들어 보이는 것뿐이다. 착시다. 니케이는 그 반론을 자기 기사 안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 역시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결과를 환율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변명할 자리를 스스로 없앤 겁니다. 이 계산을 한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수만 치고 끝내면 이 표를 절반만 읽은 게 됩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그늘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솔직하게 말해야 거품이 아닙니다. 우선 아까 보신 그 비중이 문제입니다. 우리 수출 10개 중 3개가 같은 바구니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메모리 값은 원래 오르내림이 심한 물건입니다. AI 투자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이 표는 내년에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올해 이겼다는 것과 앞으로도 이긴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환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니케이가 먼저 정리해준 대로 엔화만 약한 건 아니지만 우리 숫자도 환율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달러로 적힌 표를 볼 때는 늘 그 점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장부, 반도체 제조 장비 150억대, 52억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칩은 우리가 이겼는데 그 칩을 찍어내는 기계는 아직 저쪽 겁니다. 60년짜리 장부에서 일본 이름이 적힌 칸이 아직 하나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칸을 지우기 전까지는 완승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이릅니다. 무엇보다 저쪽이 가만히 앉아서 이 표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아픈 걸 아는 환자는 약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 만든 반도체 회사예요. 목표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2027년에 이 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나노는 현재 세계에서 대만과 한국이 겨루고 있는 최전선이에요. 그 자리에 바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돈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올해 2월에만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추가 지원을 결정했어요. 나라가 다시 팔을 거둔 겁니다. 엘피다 때 한 번 실패했던 방식인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최전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대량 양산까지 가려면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때 세계 메모리를 손안에 쥐어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실패를 자기 신문에 적어놓고 다시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표는 결승선 사진이 아닙니다. 중간 기록일 뿐이에요. 그럼 이 중간 기록이 저와 여러분한테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건 남의 나라 순위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 계좌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2024년 말에 12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기준으로 353조 원이 됐어요. 1년 남짓 만에 224조 원이 불어난 겁니다. 국민 한 사람당 430만 원 꼴이에요. 그럼 그 224조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성전자 보유분이 23조 원에서 94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9조 6천억 원에서 59조 원이 됐고요. 이 두 종목에서만 121조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증가분의 54%예요. 절반이 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 그 수출표의 숫자가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돈의 잔고를 직접 밀어올렸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반도체 수출 얼마라고 할 때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셨을 텐데 사실 그게 여러분 연금 계좌의 잔고 이야기였어요. 수출이 늘면 그 회사가 법인세를 냅니다. 그 세금이 나라 살림에 들어가고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기름값과 밀가루 값이 덜 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값까지 이 표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위험도 같은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두 종목에서 나왔다는 건 반대로 그 두 종목이 흔들리면 우리 노후 자금도 같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표를 만든 힘과 내일 표를 위태롭게 할 힘이 같은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때 웃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진짜 실력은 이 쏠림을 어떻게 줄여가느냐에서 판가름 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부가 주력 품목을 20개로 늘린 게 저는 그냥 행정 절차로 안 보입니다. 화장품과 라면과 문구류가 목록에 들어갔다는 건 반도체 값이 꺾이는 날 대신 버텨줄 다리를 하나라도 더 세워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잘 되는지는 앞으로 몇 년치 표를 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표를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적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과목과 아직 못한 과목이 같이 적혀 있는 성적표요. 그럼 이 성적표에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한 줄은 뭘까요? 정리하겠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해도 흑자를 못 내던 상대를 올해 상반기에 1,119억 달러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닙니다. 진쪽이 계산해서 진쪽 신문에 적었어요. 그 지면에는 메이드 인 재팬의 쇠퇴라는 말과 이대로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진단이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8월 7일 아침 도쿄에서 지면에 올라간 표 한 장, 그 표의 맨 윗줄이 한국이었다는 것, 그게 오늘의 전부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돈으로 제철소를 짓던 나라가 60년 뒤에 그 나라보다 30% 더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본은 왜 이 파도를 못 탔을까요? 그 답의 절반은 7년 전 여름에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목을 조르려고 소재 3가지를 잠갔던 그 사건이요. 잠근 손이 왜 4년 만에 스스로 풀렸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번 표를 어떻게 보셨나요? 60년 만에 실력이 뒤집힌 걸까요? 아니면 반도체 한 방이 만든 착시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진짜 반영하겠습니다.